자, 저랑 문학 해보도록 합시다. 문학 파트 해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안 더워요 혹시? 추우신 분 히터 좀 줄여도 되니? 네. 애들 얼굴 보이게 히터 좀 줄이자. 소리. 치고 어디 갔지? 이거 있지 책? 네. 오케이. 자, 문학편 가보도록 합시다. 자, 12쪽 가보도록 할게요. 12쪽. 왜요? 12초 넘는 뭐야, 뒤부터 나왔니? 몇 쪽부터 시작돼 있어? 18. 14부터 시작돼 있어. 프린트로 받은 친구들. 잘못 뽑아주셨나 보네. 뒤에는 없니 혹시? 뒤쪽에 한 장밖에 없어? 아 그래? 그러면 네 14쪽부터 볼게요. 그냥 이따가 뽑아드릴게요. 진도필 고전 시간 먼저 썼는데 뭘 1, 2교시 바꾸면 되죠. 자 14쪽에 현대 소설부터 봅시다. 네 상관없어요. 원을 보든 투를 보든. 현대소설 안 했죠? 그치? 저랑 독서 문학을 하고 있잖아요. 저번 주랑 이번 주 탑방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정규 시간표에서는 제가 문법으로 들어올 거예요. 그렇게 냈더라고요. 정규 시간 같은 경우에는 문법으로 들어올 거고, 제가 저기 어디냐 드림반에서 또 독서 문학을 해달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독서 문학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중요시하는 게 다르고요. 근데 여러분이 선생님들마다 말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면요. 제가 강조하는 거랑 다른 선생님께서 강조하시는 거는 다 길인 거야. 다 당연히 잘할 수 있는 길이겠죠. 그렇지? 못하는 길을 가르쳐주면 우리 접어야지. 우리 수업 접어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나러 오면 안 되죠. 그럼 자 여러분한테 잘하는 길을 하나만 보여주면 그 길을 못 따라가면 어떡할 겁니까? 그 길이 나랑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치? 국어를 읽는 방법을 여러 개 알려드려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적응해 보면서 근데 다른 쌤이 강조한 요 부분도 내가 좀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 여러분 거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거가 생기면 정말 우리의 독해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 거가 생기는 거예요. 문법은 길이 하나예요, 솔직히. 문법은 외우고 예시를 바탕으로 학습해서 반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딱 그 목표인데요. 국어 독해에 있어서는요, 여러 가지 길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 다음에 녹여서 여러분 걸 만들어야지 고3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실전은 고3이잖아요. 고1, 2는 내신 대비에 좀 더 중점이 가지만 수능 안 볼 사람 아직 없잖아. 그죠? 그러면요, 여러분의 실전은 고3인데 그때 여러분 거가 있는 사람이랑 여러분 거 아직 못 만들어서 누군가를 따라가기만 해야 되는 사람이 되게 다르다고요. 그래서 여러 선생님의 수업을 또 여러분들 정규반 가면은
거기 국어쌤이 여러분들한테 또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제 반에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봉수쌤이나 레균쌤 반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현태쌤 반에 들어가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선생님은 또 여기에서 방점을 두고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셨다. 또 다른 선생님이 이렇게 읽어보라고 하셨다. 그러면 왜 인간들 말이 달라? 가 아니고 요 방법도 있고 요 방법도 있구나. 그럼 나는 여기서 이 사람한테서 요거 요 사람한테서 요거 뽑아서 난 이렇게 읽어 나가야겠다. 이게 우리가 바라는 거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선생님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얘는 또 이거 읽지 말라 그랬는데 얘는 또 이걸 이렇게 읽을 수 있다고 그렇게까지 다르진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거를 적어도 한 번에 만들 수는 없겠죠. 윈터스쿨을 하면은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는 거지 한 번에 만들려고 되면은 우리 왜 지금부터 국어 공부하고 있겠어요. 그냥 고3 단기 특강 200만 원 이래가지고 하면 되지.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의 초석을 닦는 걸로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탑반이든 드림이든 서밋이든 여러분들이 진짜 거의 베이스부터 닦아드릴 거예요. 베이스부터 닦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베이스라고 졸고 안 듣고 하다 보면요, 여러분들 중간중간에 비는 게 생겨요. 근데 역설적으로 베이스는 지금밖에 닦을 수가 없어요. 고1 3월인데 고등학교 베이스를 닦고 있으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1, 2월에 닦아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뭐야 저 사람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그 당연한 얘기 속에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는 거를 꼭 가져가시라고요. 아시겠죠? 탑반이니까 제 말이 뭔지는 아주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듣다 보면 더 아실 거고요. Where are you going? 사물함? 자, 그래서 현대소설을 갈 건데요. 여러분들 주로 현대라는 말은 언제로 뜰까요? 언제 기준으로 할까요? 우리나라 한국사 중에서 현대라는 기준, 현대소설의 기준이 뭘까 도대체? 일제강점기쯤을 보통 우리 현대소설로 보기 시작하죠. 그럼 정확히는 도대체 언제인가? 라고 하면요, 1910년대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문학사 파트를 잠시 얘기하는 이유는요, 사실 여유 있어. 금방 끝낼 수 있어. 문학 원투는. 근데 문학 원투에 2시간 주는 이유가 베이스 닦으라는 것 같아서 문학사를 되게 중요시하는 학교 선생님들이 꽤 많이 계셔요. 세종 안에서 특히 세종이 좀 그래요. 문학사를 알아야 문학을 안다 이런 지론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 1910년대로 봅니다. 또 좀 더 정확히 말하면 1912년에 발표된 이광수의 무정이라는 작품부터 현대소설로 봐요. 이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요. 학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 그럼 1910년대부터 현대소설로 보고 ING죠? 지금 나오는 거 미래소설 아니잖아요. 한강 작가의 작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현대소설로 인터넷 서점에서 탭 해가지고 찾을 수 있잖아요. 저 1910년대부터 ING라는 거예요. 자, 그럼 현대소설은 고전소설과 뭐가 다른가에 대해서도 잠깐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전소설은 뭘까? 고전소설은 뭘까요? 옛날 소설이 고전소설이겠죠. 옛날 소설이 고전소설인데 이 고전소설에서 단점들이 있었어요. 한계점들이 있었어요. 단점이나 한계점들이 있었어. 제일 고전소설에서 뭐가 단점으로 얘기가 됐냐면, 여러분들 소설은 허구적인 문학이라고 여러분들 중딩 때 이미 배우시죠? 소설은 원래 뻥이요. 뻥 바탕 안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친구 사이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뻥도 정도껏 쳐야지 실제로 믿을 수 있어요. 갑자기 내가 이틀 전에 여러분 제가 우주여행을 갔다 왔는데 말이죠 라고 하면은 들은 척도 안 하시겠죠. 왜? 정도껏 치는 뻥이 아니잖아요. 뻥도 정도껏 치면 되게 예를 들어서 갑자기 야 국어 폐지다? 이 정도로 치면요. 예를 들어서 윈터스쿨에서 이제 이거 뻥이에요. 실제로 말하면 윈터스쿨에서 이제 국어 안 한대 라고 하면
갑자기? 실제로 믿을 수 있겠죠. 있을 만한 뻥이죠. 뻥도 있을 만하게 쳐야지 좀 더 재밌고 믿을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소설은 아예 판타지로 빠지는 소설들 말고요. 소설도 뭔가 있을 법한 실제로 누군가는 이런 삶을 살고 있을 법해야지 재미를 느끼는 게 더 크잖아요. 근데 고전 소설은 그러지 못해요. 왜? 홍길동 이런 거 생각해 볼까요? 홍길동전 분신술서 여러분이 꿈꾸는 거 아닙니까? 학교 가기 너무 싫어. 학원 가기 너무 싫어. 분신 3, 너 오늘 학원 가. 분신 5, 너 오늘 학교 가. 그리고 난 놀아. 꿈꾸는 거잖아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맨날 날아. 툭 치면 갑자기 날아. 막 숭숭 떠가지고 막 저두치 막 이런 애들 막 날고 다녀. 현실성이 있나요? 현실성이 매우 떨어져요. 그럼 고전 소설에서 사랑하는 사이는 어떻게 만나게 됩니까 보통? 사극 같은 거 봐. 막 어디 지나가고 있어. 꽃잎이 막 떨어져 여주인공한테. 아니 뭐 떨어뜨려. 갑자기 누가 주워. 옷 색깔이 심상치 않아. 봤더니 여주인공이 갑자기 봤더니 누가 이렇게 우산 같은 거 들어. 그랬더니 겁나 잘생긴 남자 배우 하나 나와. 그 여주인공 뭐라 그래? 세자 저하 이러면서 갑자기 엎드려요. 세자와 여주인공의 사랑 이야기가 막 펼쳐져요.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도서관에서 책 쏟아서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대학 가면? 아니죠. 너네 책 쏟아서 막 줍다가 손 딱 갑자기 막 차은우 갑자기 막 카리나 같은 애 생각하니? 안 하죠. 그런 일은 일어날 테니까 안 일어날 테니까 안 일어날 테니까. 그래서 고전 소설의 한계점은 비현실성과 우연성이 정말 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나가다가 박보검을 만날 수 있을까? 나 책을 막 떨어뜨렸어. BIT 정류장에서 막 책 들고 가다가 국어 주간 교재 만점을 한번 툭 떨어뜨렸어. 딱 주워줬는데 박보검이야. 가능? 불가능하죠. 비현실성과 우연성은 소설의 재미를 더해줄 수도 있지만 그건 아예 판타지로 빠졌을 때 얘기라고요. 기본적인 소설이 다 그냥 얘랑 얘 어떻게 남주 여주 어떻게 만났어? 우연히 이렇게 때우면요 욕먹어요. 드라마도 그렇죠. 영화도 그래요. 모든 문학이라는 게 비현실적이고 우연적이면 그리 좋은 평가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는다라는 얘기예요. 우연도 정도껏이어야지. 이거 왜 멈췄어? 멈춰있어. 오 마이 갓! 또 멈춰있어? 이거 왜 이래? 잠깐만. 오케이. 빨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 멈추거든요. 제가 갑자기 이러고 수업할 때가 있어요. 영상 받아보면. 그래서 아까 시훈이한테도 물어본 거예요. 영상이 잘 돌아갔냐고. 하루 종일 이러고 수업하는 게 있더라고요. 45분을. 그렇습니다. 제 옛날에 쓰던 폰을 그냥 찍고 있는데 그래서 웬만하면 그래도 영상 너무 자주 쳐다보고 움직이지? 계시지 마시고요. 그래서 영상으로 받았을 때 멈춰있다. 그래도 제가 그래서 보통 적기만 하지 않고 말이 많습니다. 오디오로도 들을 수 있기는 해요. 근데 멈춰있으면 그래서 혹시나 내가 결석했는데 멈춰있다 그러면 바로 알려주세요. 보자마자. 님 이거 멈췄으면 다시 찍으세요. 딴 거 찍어주세요. 이렇게. 다른 선생님 거라도 구해서 드릴게요. 아시겠죠? 네, 고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비현실성과 우연성을 그러면 현대소설로 오면서 많이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있을 법한 이야기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얘들아, 우연의 반대말은 보통은 필연이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우연성의 반대말은 필연성일까요? 그럼 남주와 여주는 무조건 만나야만 해? 아니죠. 우연성의 반대말은 뭘까요? 그럼 여기서 현대소설에서 더 충전된 개연성. 좋아요. 그래서 현대소설에서는 우연성을 극복하고 개연성을 많이 올렸습니다. 현대소설 전반의 고전소설에 비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초기 현대소설은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걸 많이 끌어다 썼냐면요. 실제 일제강점기의 모습을 많이 끌어다 썼어요. 왜?
지금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을 법하기에는 이 시대 그대로 공유해서 써놓는 게 제일 낫거든요. 그죠? 제가 소설을 쓴다 갑자기 칠판에 갑자기 이한솔이 미쳐가지고 소설을 막 쓰기 시작해. 그러면 제일 개연성 있게 쓰는 방법은 2025년 세종의 한 학원 윈터스쿨을 하고자 몇 명이 모여있다. 여러분이 공유하고 있는 얘기를 하면 가장 개연성이 확보되기 쉽다고요. 그래서 일제강점기의 그 소설은 일제강점기 사회상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다른 시대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에 자주 나오는 작가들은 여러분들이 좀 정립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왜? 일제강점기에 활동했던 작가들은 일제강점기에 그 시대상을 그대로 쓴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요. 현대 작가들은 잘 그러지 않아요. 현대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저기 1970년대 한 마을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1990년대 한 마을 돌아가서 쓰는 경우도 많아요. 일제강점기는 그 일제강점기에서 조선으로 돌아가서 쓰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오케이? 예, 약간 편법이에요. 미리 알려드리는 거니. 자, 그래서 여기 현대소설의 작가는 현진건이죠. 여러분은 현진건의 작품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작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작품일 거예요. 뭔지 아시나요? 럭키데이, 운수 좋은 날의 작가가 현진건이에요. 있잖아. 설렁탕을 사왔나? 문 열어라! 문을 안 열어. 세안티 들어갔어. 먹으라고 설렁탕을 사왔는데 먹지를 못하니 하면서 술 엄청 취해가지고 와가지고 하는 거. 운수 좋은 날이에요.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회상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따 집에 가실 때 인력거 타고 가시는 분? 인력거 타고 가시는 분 있어요? 없죠. 갑자기 민터가 끝나셨군요 도련님 이러면서 갑자기 타고 그래 가자 이러면 누가 막 뛰어가시니? 인권이에요. 제보해야 돼요. 인력거 없죠. 인력거도 일제강점기 그때 근처에 잠깐 나왔죠. 그리고 거기 보면 뭐 경성학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시대적 배경이 그대로 그때 그대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치? 그러면 물어보자. 인력거꾼 열심히 살았는데 뭐 술 먹고 노에다가 너무 가난해서 급체로 죽는 사람 아예 비현실적이니? 설렁탕이 너무 먹고 싶어요. 너무 비현실적이니? 아니죠. 그래서 현대소설에서는 개연성이 조금씩 더 확보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진건은 1920년대를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1920년대 대표적 작가예요. 왜냐면 애초에 20년 이상을 대표하는 작가가 있기 힘들었어요. 일제강점기는요. 자, 일제강점기를 떠올려 봅시다. 뭘 쓰잖아? 그러면 검열당하겠죠. 뭘 쓰고 검열당해. 만약에 내가 일본 욕하는 소설을 써가지고 출판 시도를 해. 그럼 나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 야, 한솔이 어디 갔냐? 그러게. 뭐 쓴다고 막 갑자기 열심히 쓰고 있던데? 한솔이? 프로필 사라졌더라고. 봤어. 이렇게 되겠죠? 아, 또 그가 맞다. 이렇게 또 한솔이 같고. 어떻게 돼요?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안 죽더라도 어떻게 돼서 올까? 그래서 반쪽알이 나서 오겠죠. 그치? 얘들아 안녕? 누구세요? 나 이한솔이야.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한솔 덩치가 얼마나 했는데 알아니까? 고문당해가지고 그렇게 왔겠죠. 일제강점기에 소설가들, 시인들은 진짜 오래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현진건도 40대에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보통 소설가로 이름이 날리려면 적어도 성인은 돼야겠죠. 그치? 그러면 해봤자 10년 이상 못 대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진건은 1920년대 대표적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진건의 작품에 나오는 거의 모든 상황들은 1920년대 상황들이에요. 몇 개 빼고요. 자 그래서 1920년대 현진건이 뭐를 특히나 많이 보여줬냐면요. 정말 좀 비참하게 사실적이에요.
운수 좋은 날도 그렇죠. 우리 그렇게까지 슬프길 바라진 않았어. 이미 아내가 굶는 거 인력거 1원 남대문 시장까지는 1원 50점은 주셔야지 해가지고 학생한테 1원 50점 받는 거 굽신굽신 거리고 욕먹는 거까지만 보여줘도 충분히 불편해 슬퍼. 아휴 힘들게 사네 라는 생각이 들어. 꼭 아내가 죽어야 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니? 꼭 아내가 죽기까지 했어야 됐을까? 너무 비참하지 않니? 이 비참함에서 독자들이 뭘 깨달아라? 현실을 깨달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현진거는 사실적 소설의 거의 그 당시 고트입니다. 고트. 사실적 소설을 정말 비참할 정도로 썼어요. 책 좋아하시는 분? 안 좋아해? B사관과 러브레터라는 소설 아시나요? B사관과 러브레터 읽어봤어? 오, 읽어본 사람. B사관과 러브레터 읽어본 사람. 두 분? 10분의 1 괜찮아? 그 작품도 좀 불편하게 사실적이에요. 그죠? 읽어보신 분들. B사관과 러브레터가 무슨 내용이냐면 여자 기숙사 사관 B씨가 계셔요. 연애 편지가 오잖아? 그냥 여자 기숙사 애들이 쥐잡듯이 잡아. 남자랑 연애를 하다니!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나. 그래서 그럼 싫었겠어요. 당연히 싫었겠죠. 학생들 입장에서. 근데 어느 날 사감실을 지나는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우 B 나는 당신을 너무 사랑하오. 누구시 저도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스키 우리 보고 연애하지 말라면서 스키 연애한다 이러면서 이렇게 봤어요. 창문을 이렇게 봤어. 봤더니 뭐 하고 있었을까? 지 혼자 남자 목소리래. B 당신을 너무 사랑하오. 옆에 가가지고 저도 당신을 너무 사랑해요. 그러면서 남의 연애 편지 들고. 좀 비참하게 사실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좀 비참해요. 그래서 뒤틀린 연애 사상 당시에 새로운 물결들이 너무 밀려들어요. 뒤틀려버린 이런 걸 또 보여주는 소설도 썼고요. 그래서 현진거 소설들의 특징은요, 좀 많이 글루미해요. 많이 우울하고 좀 비참해요. 왜? 그 당시 시대가 우울하고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요. 오케이? 그래서 현진거는 그 당대 배경을 그냥 사실적으로 썼다라고 다 보셔도 돼요. 한 작품이 빠지거든요. 무영탐이라는 작품이 빠지는데 출제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대표작은 운수 좋은 날, 뭐 B사관과 러브레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무영탑, 빈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향도 여기 있는 고향도 대표작이에요. 1925년 작품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담이지만 여러분들 대구 가시면 현진건 생가가 아니고 기념이 있습니다. 기념물 정도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대구 사람이에요. 자, 그럼 고향의 앞부분 줄거리를 보도록 합시다. 어디서 어디로 간대? 대구에서 서울로. 네? 이 정도로 사실적인 양반이에요. 본인이 겪지 않은 걸 거의 쓰지 않은 양반이기도 합니다.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조선, 중국, 일본 3국의 옷을 섞어 입은 듯한 기이한 옷차림의 그를 보며 거부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낀다. 그는 나에게 일자리를 알아보러 무작정 서울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말을 건다. 얘들아, 좀 내가 지금까지 한 얘기 너무 어렵니? 너무 어려워? 괜찮아? 받아들일 만해? 제가 한 얘기만 더 해도 돼? 나 탑반 욕심내도 돼? 기차란 사물. 욕심내도 된다 그랬다 너네가. 기차란 사물. 일제강점기 작품에서 기차랑 기차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차랑 기차역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조선시대 왕들 철도 타고 다녔습니까? 선조 임진왜란때 피난 갈 때 기차 타고 피난 갔니? KTX 타고 을주요 흉 갔니? 아니죠. 솔로 걸어 다녔어요. 말 타고 다니고 가마 타고 다니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한테
기차, 철도, 기차역 이런 것 자체가 당대에서는 현대 문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기차, 전차, 기차역 굉장히 많이 나와요. 기차, 전차, 기차역 이런 거 다 현대 문명의 상징이에요. 왜 여러분들 현대 문명을 상징한다고 하면 증기관차, 증기 뿜뿜 뿜고 가는 거 그런 것들 현대 문명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박태원의 소설가 고고시 1일이라든가 전차 나오고요, 기차역 나오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 조선, 중국, 일본 삼국의 옷을 섞어 입은 듯한 기이한 옷차림이라는 건 애초에 이때 물밀듯이 들어오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너무 많아서 어땠다? 그러면 정리되었을까? 혼란했을까? 뭔가 혼란한데? 라는 느낌만 머릿속에 가져가시면 돼요. 뭔가 혼란한데? 이 정도 느낌만 가져가시면 된다. 뭐인지 분석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자 그의 신세 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자, 일제강점기의 특이점 중에 하나가 알파벳을 되게 많이 씁니다. 일제강점기 소설에서 갑자기 많이 등장한 게 알파벳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알파벳 뭐지? 라고 생각하고 있지 마세요. 가상의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00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붙이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 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정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동양척식회사 세모 쳐볼게요. 정식 명칭 동양척식 주식회사. 자, 언제 나왔던 거예요? 역사에서 일제강점기에 나왔던 거죠. 뭐 하려고? 우리나라 뜯어먹으려고, 수탈을 위해서 나왔던 거죠. 시대적 배경을 드러내는 소설이죠. 직접으로 회사에 소장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직거래하는 게 낫잖아. 어차피 돈 뜯을 거면 회사에서 30만 원 내래, 동척에서 30만 원 내래. 그럼 내가 30만 원 바로 주는 게 낫잖아. 중간에 끼면 어떻게 돼? 중개인 나 50만 원 줘도 걔가 20대 먹고 나중에 30 주겠죠. 소위 중간 소작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행세를 하게 되었다. 그러면 중간 소작인에 대한 태도가 어떻습니까? 부정적이죠. 중간 소작인 세모 칠게요. 부정적이지. 긍정적일 수가 없지. 왜? 긍정적이면 뭐뭐란 것이 생겨났다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겠죠. 지는 일 하겠어? 안 하겠죠. 동척의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긁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3알도 떨어지지 않았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100을 생산해냈으면 내가 얻어가는 게 얼마도 안 된다. 30도 안 된다는 거예요. 30%, 3알은 30%죠.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는 소리는 중이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중이염불하듯 관용적 표현이죠. 중이염불하듯 무슨 뜻? 엄청 자주. 중, 스님은 뭐 하는 게 직업이요? 염불하는 게 직업이죠. 엄청나게 자주란 관용어예요.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남부여대 남자 여자가 이고 지고 도망가는 거예요. 짐 싸서 가는 거예요. 타처 다른 곳으로 유리 멀리 떨어지는, 즉 뭐예요? 여기서 못 살겠다고 가는 사람이 는다는 거예요.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배경이죠, 배경. A는 뭘 제시하고 있어요? 배경을 제시하고 있죠. 왜? 신생 타령의 실마리를 얘기하기 위해서 배경, 백그라운드를 깔아주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9년 전 그가 17살 되던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26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는 가난과 고생을 해가지고 동년배보다 나이가 들어 보인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는 사람 없죠? 자,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서간도, 간도 어디 땅입니까 여러분? 간도 지금 한반도에 있어요 없어요? 간도 한반도 아니죠. 만주까지 넘어가야 간도가 되죠. 그치? 서간도로 갔는데 쫓겨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 듯 신신하랴. 그곳에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신신하다 이런 거 그 당시 단어를 다 외울 겁니까? 누가 그렇게 해? 그 당시 단어 어떻게 다 외워? 그럼 어떻게 받아들이면 될까?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곳에 비옥한 전야 밭과 들도 안 열렸대요. 그럼 쫓겨가는 운명이라면 어디든 가든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어디를 가든 신신하려는 어디 가도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네, 그 정도면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가니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1년이나 장고한 세월을 먹고 업어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미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 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갈제. 고전에서 제 나오면 때로 해석하시면 돼요. 고전이나 현대 초반에 옛날 글에서 제 나오면 때로 해석하면 다 맞아떨어져요. 그럼 이태 2년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갈 때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가족의 비극도 생겨버렸네요. 19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가는 중 4년이 못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서간도 이주자들이 정말 비극적이었다는 거죠. 이 가족만 그렇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할까요? 아니에요. 교과서에 나오는 소설, 특히나 일제강점기 소설들은 다들 그랬다, 대부분 그랬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싶은 거예요. 동척의 수탈을 피해 서간도로 간 사람들도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정말 비극적으로 살았다라는 얘기가 하고 싶은 거겠죠. 그치? 자, 모친 거정 돌아갔구만. 돌아가신 때 흰죽 한 모금 못 자셨구만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하면 눈물이 쏟아졌음이니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얘들아, 소설에 나 나왔다. 무슨 얘기하고 싶을까? 시점 얘기하고 싶어요. 몇 인칭 시점? 1인칭 시점. 그래서 여러분들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 수능 같은 경우에 1인칭 주인공 시점을 활용하여 1인칭 관찰자 시점을 활용하여 3인칭 관찰자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을 활용하여 이렇게 대놓고 문학 용어로 시점을 물어보는 경우가 없어요. 그럼 같은 것도 어떻게 물어보냐면 예를 들어서 전지적 작가 시점 같은 경우에는 전지성을 가진 서술자를 활용하여 인물의 모든 내면 심리를 서술하고 있다 식으로 풀어서 얘기한다고요. 풀어서 물어봐요. 그러면 풀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풀어서까지 외워야 될까? 그 말이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이 말을 꺼낸 건 아니겠죠. 풀어서 얘기하면요,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그때 그냥 보고 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설 읽으면서 1인칭인지 3인칭인 정도는 확인할 수 있죠. 나가 나오는 순간 몇 인칭이요?
1인칭이죠. 그치? 나 안 나오는 순간 끝까지 안 나오면 3인칭이겠죠. 그치? 그럼 1인칭, 3인칭 정도만 파악하고 얘가 주인공인지 얘가 관찰자인지는 나중에 물어보면요. 얘가 중심으로 사건을 전개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을 관찰하고 있는지 그 정도 판단하는 건 그때 가서 하면 된다고요. 그래서 중등 내신 때 이럴 때와는 달리 시점에 대한 집착은 1인칭과 3인칭 정도 미리 골라내는 정도에서 일단 그쳐 놓으시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읽으면서 시점 찾아야 돼, 시점 찾아야 돼, 시점 찾아야 돼 이러고 계시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 1인칭은 확정이요. 그 정도만 보시라고. 한동안 머뭇머뭇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 친구들이 사준 정종 병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5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부모 잃은 땅 어디예요? 서간도죠. 신을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얘들아, 품을 판다는 게 무슨 뜻일까? 품을 판다. 품을 판다. 노동한다는 뜻이야. 품을 판다는 노동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내 노동력을 어디든 준다는 거야. 일자리 찾아서 여기저기 다녔다는 거야. 품을 판다는 건 막노동한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냥 노동을 하러 여기저기 다녔다라는 뜻도 돼요.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가게 되었다. 구주 탄광이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보았다. 여기저기 취직하러 다닌 거죠. 벌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을래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우라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 곳에 주점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 산천이 그립기도 하여서 울적 뛰어나갔다가 오랜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벌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겨? 고향이 통 없어졌더만. 말투 어때요? 사투리 쓰고 있죠. 그치? 그의 고향이 어디였대? 대구 근처에 K군 H라는 동네라며요. 어디 사투리겠어? 경상도 사투리겠죠. 그치? 자, 그렇죠. 여러분들 고향이 어디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말을 조금이라도 써줘야 무슨 성이 올라갈까요? 사실성이 올라가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사투리의 활용은요, 사실성을 올려줍니다. 그쵸? 여러분도 만약에 타 시도에서 전학을 왔다, 만약에 뭐 경북 이런 데서 경남, 부산 이런 데서 전학을 왔다 그러면 처음에 딱 사투리를 쓰면요, 그렇지, 그래야지 저기 애지라고 하지. 부산에서 왔다 그랬는데 안녕 얘들아, 나는 부산에서 온 땡땡이야. 그러면 괜히 실망하잖아. 사실적이지 못해. 부산 사람답지가 않아. 아직도 그러죠. 네, 사투리의 사용은 사실성을 올려준다는 거예요. 대구 근처에라는 데 갑자기 그렇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요. 이러지 않는다는 거. 그렇겠지요. 9년 동안이면 퍽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만.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않더만.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단 말씀이요? 그렇구만. 무너지다가 답만 즐비하게 남았으만 우리 살던 집도 터에 안 남았겠는기요.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만. 사람 살던 동네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겨?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썩어 넘어진 석갈에 뚫뚫 구르는 주추돌이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젖혀 놓은 것 같더만.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겨. 100여 살던 동네가 10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겨. 그는 고향을 어떻게 한 거예요? 상실한 거죠. 그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어때 보여요?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죠. 그치?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준 수를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만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여러분 고향을 잃었다는 것은 뭘까요? 이 당시 사람들한테 좀 더 그렇죠.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걸 수도 있고요. 또 뭔가 마지막 기댈 곳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마지막 기댈 곳 왜? 이미 나라는 잃었거든. 나라는 잃었고 고향의 모습이라도 그대로 있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고향의 모습도 없다는 거는 이제 본인의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상실감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향 상실이 개인적 상실감도 엄청 올려준다는 거예요. 고향 상실이 개인적 상실감을 엄청 올려주고 있다. 오케이?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똑똑히 본 듯 싶었다. 자, 고향을 잃어버린 것도 이렇게 슬퍼하는데 나라를 잃은 거 떠오르기 마련이었다라는 거겠죠. 그렇지? 고향 상실에서 지금 나라의 현실까지 생각해보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지? 그래서 이만큼 사실적인 소설을 쓴 양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세 문제 5분간 풀어보시고 수정 테이프 있으시면 잠시 빌려주실 수 있나요? 가까이에서 빌려주세요.
50분이네요. 10분 쉬었다가 여러분들 뒷시간에 해설하고 뒤에 보전 시간 나가겠습니다. 쉬었다 봅시다.